공급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수요는 고무줄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 때까지는 부동산 투자는 제가 하지 말라 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 아파트 가격이 21년 하반기 이후로 내려왔다 네, 이 네, 말씀하셨는데 네. 정부의 뭐 보금자리론이니 뭐 네. 어떤 정책들에 의해서 네. 다시 반등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네. 최근에 다시 좀 네. 빠지는 정도.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빠졌냐에 대해서는 좀 네. 퀘션을 갖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하락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생각하시는 것 이외에 엄청나게 가격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 강남의 특정 단지 몇 곳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잘 버티고 있다, 가격이 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사실은 하시는데요. 이제 평균적인 서울의 집값을 본다면 작년에 올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한 6%까지 6% 가량 평균적입니다. 빠졌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살짝 오른 것처럼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빠지니까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그걸 해서 대출을 9억 이하짜리 어느 정도 해줬죠.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더 이상 바닥치고 보여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바로 이렇게 그걸 없애버렸어요. 작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집값 상승 또는 하락 이걸 다 아주 민감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하게 미세 조정을 또 하고 있고요. 돈을 풀었다가 땡겼다가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스트레스 DSR까지 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지금 정부의 스탠스는 집값을 올려줄 어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지금 취득세 부분도 사실 그렇고요. 이번에 총선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집값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잠깐 그 시기에 본 것이지 저번 23년 1월 1일 기준하고 23년 12월 31일 기준에서 이렇게 딱 곡선을 보면 하락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하락이 네. 어느 선까지 갈 네. 것이냐. 네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좀 저점에서 살 수 네네.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을 보면 네네. 가계부채 네네. 증가율도 그렇고 네네. 규모도 그렇고 역대 네네. 최대, 세계 네네. 최고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것에 대한 문제, 네네. 이것이 결국 요새 경매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네네. 것은 네. 이 부분이 터지는 거 아니냐. 네네. 이게 터진다면 더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일장일단이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대 이제 정부에서 집을 사라라고 했었던 그런 상황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나서 80년대 초에 그때 이제 양도세 깎아줄 테니까 5%만 받겠다 일률적으로 해서 집 사라 했었고 IMF 터지고 나서 그때 외환위기 때 집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정부에서 무조건 분양권도 풀고 다 풀어줬거든요. 마찬가지로 2013년도, 2014년도에 빚내서 집 사라고 사실은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부실 대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도미노식으로 이제 무너진다라면 분명히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것이고 레벨 다운이 된다라면 정말 기회가 되겠죠. 정부에서 스탠스를 바꿔서 양도세도 깎아줄게. 그리고 집 사면 대출 다 해줄게. 거의 여러 채 사도 너무 너 이제 범죄자 취급을 안 할 테니까 사줘라. 책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이게 정부의 정책이 다주택자를 대할 때 어떨 때는 진짜 국가와 유공자 대접을 했었어요. 막 미분양이 넘쳐나고 엉망진창이 됐을 때는 집 사라 집 사라 이거 사주면 양도세 깎아주고 애국자다 진짜 실제로 그랬거든요. 신문에서 언론에서도 그렇게 났고요. 그러다가 근래에 들어서는 다주택자는 투기꾼의 대명사고 저것들은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인간들이다. 저거는 진짜 죽여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있을 때 이게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정부에서 보는 시각이 이 상황에 따라 저 상황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때마다 다른 시각이 나왔을까? 집값이 폭등했을 때는 다주택자가 범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집값이 너무 떨어지고 미분양이 넘쳐났을 때는 그거를 사주는 사람은 애국자 취급을 했단 말이죠. 만약에 그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집을 사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절호의 기회가 되는 그런 거죠. 정책이 나온다면 세금 혜택. 예.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이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부실 대출 문제가 이제 뭐 부실 대출이라고 볼 수도 없죠.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상황이 좋았는데 지금 이제 가격이 이제 뭐 비아파트 쪽에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받쳐주지 못하고 한참 좋았을 때는 뭐 누구든지 물 들어올 때 노져라 했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와서 사실은 후유증으로 남는 건데요.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이제 문제가 된다라면 레벨 다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 정책을 잘 봐야죠. 정부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집을 사라고 적극 권장하든지 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뭐 적극 권장을 할 때는 뭐 사주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PF 지금 부산에 사시잖아요. 네. 부산에서 멀리 네. 오셨는데 네. 부동산 PF 특히 지방이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지방이 심각하기보다는 뭐 지방도 그렇고요, 서울도 그렇고요. 단에 보시면 입지가 좋은 곳에서는 전혀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 결국은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아파트든 뭐 비아파트든 뭐 오피스텔이든 분양형 호텔이든 뭐 생활용 숙박 시설이든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처음에 한 2, 3년 전에 분양할 때는 되게 이제 시장이 좋았을 때 막 너도 나도 이제 아파트를 규제를 너무 하니까 비아파트 쪽으로 가서 대출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그렇게 갔는데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로 봤을 때는 뭐 서울이다 부산이다 뭐 광주다 대전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의 입지가 좋은 곳이냐 누구나도 살고 싶어하는 곳이냐 뭐 하다못해 뭐 이제 분양형 호텔이라도 뭐 진짜 이게 호텔이 부족한 곳이고 굉장히 관광지고 경치가 좋은 곳이고 하면 그 또 살아남는 거는 또 살아남고요. 생활형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뭐 지식산업센터 역시 뭐 또 필요한 곳에 뭐 구로 같은 경우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는 또 뭐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 위치가 어디에 로케이션이 어디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달라지고 입지가 좋지 못한 곳은 역시나 이 큰 어떤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고 폭탄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시장이 호황이든 불황이든 네네. 항상 그 입지 네. 핵심적인 맨날 입지에 이야기하잖아요, 들어가야 제가. 되는 것 같긴 항상 해요. 그 얘기를 항상 이제 입지 뭐 맨날 그러잖아요. 남편은 배신해도 입지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부인이 배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책에서는 배우자라고 써놨어요. 네. 자, 네네. 지금 부동산 PF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장들의 네네. 어려움 때문에 정리가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네네. 내년도 가면은 네네. 신규 주택 수요가 확 네네. 줄어들 거고 네네. 이것이 상승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네네. 무슨 소리야? 기존 주택자들이 내놓는 물량은 왜 포함을 안 시켜? 결국은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 공급에 충분한 공급은 이루어져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논문에도 그런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저 행동 기반 이론이라고 해서요. 무슨 얘기냐?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는 다른 시기가 아니라 집값이 오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진짜 오르고 있어? 그럼 나도 사야 되겠네?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 재고 주택이 이제 가지고 있던 실거주자 분들이 파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아니면 투자자가 네. 팔든지 이제 그거를 유통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이 이제 집을 지어서 하면 입주 물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서울은 신규 물량이 거의 다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여기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지방은 진짜 뭐 논밭을 갈아엎어서 집을 짓지만 서울 시내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원래 잠시 살던 사람들이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입주 물량이라 하더라도 이게 개수가 어떤 것에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잠시 이사 갔다 다시 살고 이제 조금 여유 물량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고 입주 물량이 사실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렇게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맞지 않다고 저는 사실을 보고요. 한 가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이제 행동 심리가 집값이 조금만 오르는 모양새가 보인다면 이제 없던 수요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급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입주 물량은 어느 정도 인허가 나간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수요는 사실은 그렇게 수요가 많았던 수요가 지금 수요가 별로 없잖아요. 더 떨어질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요가 없지만 이 수요가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수요가 확 살아나 버린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 집값이 조금 오르는 시기. 그때는 집값이 오르는가 보다 해서 원래는 살 계획이 없었어요. 살 계획이 없었는데 사게 되고 또 뭐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친척한테도 야 이제 집값 오를 것 같으니까 사라 라고 부추긴다든가 이런 상황들로 해서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급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수요는 고무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급만 볼 게 아니라 이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뭐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집값이 이제 떨어질 걸 수밖에 없다.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인데 그게 계속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계속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PF 문제가 터져가지고 정말 이제 레벨 다운이 한번 된다라면 정부에서 분명히 움직일 것이고 정부에서 당연히 집을 사라는 정책이 또 나올 것이다. 뭐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다라면 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너무 비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그럼 그런 기회가 오면 사야지 하고 버티다가 안 오면 날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적인 측면과 실거주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투자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여유 있게 하는 거고. 투자는 당연히 그때는 정말 뭐 조금 우리가 시쳇말로 뭐 몰빵을 해도 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처럼 오를 수도 있겠지만 하락할 요인이 되게 많이 보이네. 화면 하나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보시면 지금 우리 대표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2005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각 서울을 비롯한 각 광역시의 주택 가격의 흐름입니다. 매매 가격의 흐름인데요. 실제적으로 이게 보시면 2020년 이전까지는 각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상승과 하락이 따로 노는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 막대한 어떤 돈을 풀어서 화폐가 풀려서 지금 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21년 10월부터 대출 규제를 하고부터 그러고 나서 2022년 파월 의장이 금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게끔 연준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어찌됐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뭐 동아리학 긴축이죠. 따지고 보면 어찌됐든 이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진짜 급격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네. 자 급격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급격한 하락을 하고 나서 자 뭐 어떤 이유로 스톱이 이제 바닥을 찍을 거라고는 봅니다. 바닥을 찍을 거로 보는데 자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그러면 이게 무슨 부동산은 되게 사실은 금액이 크고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무거운 종목. 이게 이제 뭐 코스닥 주식처럼 막 이렇게 막 널뛰기 하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것들이 어느 정도 충전 기간이 필요합니다. 뭐 이게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형성하든 어떤 식으로 형성하든지 역사가 그렇게 해왔고요. 이 후유증이 좀 이렇게 충전이 되는 지금 이제 곤란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어떤 정리를 한다든가 뭐 손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결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 해결하는 시간들이 적어도 뭐 몇 년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 그때 돼서 뭐 다시 반등을 하든지 하겠지만 당장에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금방 이렇게 상승을 한다.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뭐 주식 전문가시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책에서도 시중의 통화량이 아파트 가격을 결정짓는다 이런 네, 말씀을 저는 그렇게 말씀을 유동성이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있죠. 유동성이 결국은 돈으로 밀어 올리는 거지. 그 아파트가 굉장히 좋아서 그 앞에 콘크리트가 뭐 금으로 변해서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서도에 출발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격이 오른 것이지 가치가 오른 건 아니다. 오해들 하지 마시라. 뭐 항상 가치를 따지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가치가 있어? 가치가 그만큼 되냐? 임대료 이거 내가 이거 하면 이 돈 투자해서 그게 나오는 아니라는 임대료. 거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격이 오른 것이지 가치가 오른 게 아니다. 그걸 좀 명확하게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책에서 보니까 화폐와 돈을 좀 구분해라. 예. 그거 구분 못하면 가난해진다. 가난해진다. 가난의 대물림이 거의 바로 거기서 오는 거다. 그거를 좀 조금만 좀 풀어주시죠. 예, 보시면 뭐 이거는 뭐 이제 여기 주식 관련된 경제 채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지금 날아다니는 것이 이제 신용화폐 시스템에 의해서 화폐 공급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널널하게 막 늘어난다. 예. 신용화폐 시스템.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한 달 나가서 이제 월급을 받고 이렇게 뭐 또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벌어들이는 소득이 실질적으로 화폐에 팽창하는 속도보다 굉장히 많이 벌어야 돼요. 일단은 본인의 업에 충실해서 이 화폐를 벌어들이는 속도가 이 세상에 돈이 팽창하는 인플레이션 속도보다는 더 높아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부자의 길을 절대 갈 수 없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뭐냐? 자기의 머리 지식을 결국에 갖고 있는 걸 갖다가 또는 자기의 기술을 뭐 꼭 공부 잘했다고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뭐 공부 못하신 분들도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노력을 해서 돈을 모아서 그걸 갖다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 그러는 거죠. 나는 못해. 그런 일자리도 없고, 나 월급 작아. 그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돈으로 환산시키는, 화폐로 환산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하다. 예, 그런 측면이에요. 돈으로 바꾸는 능력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끝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기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그러한 것들을 부동산 투자에 좀 대입을 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 거죠? 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아이러니한 게 부동산은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말씀을 아까 전에도 드렸잖아요. 부동산은 40대의 학문이다.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금을 모은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즘 이제 뭐 한 2020년도에 가격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내 대에서는 끝났다. 끝났다. 집 못 산다.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뭐 저도 사실은 굉장히 뭐 어릴 때는 어렵게 살았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부동산 측면에서는 소액 투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들 이제 그렇게 권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싸고 좋은 물건은 없어요. 또 투자할 물건도 사실은 좋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할 때까지는 부동산 투자는 제가 하지 마라 하거든요.
그 자기 본업에 충실해서 돈 좀 많이 벌어서 그때 이제 돈 운용할 때 또는 내 집 한 칸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양이면은 선택지에서 나중에 뭐 자산 가치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집을 선택하는 정도의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이걸 뭐 적극적으로 뭐 주식 투자하듯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40대 돈을 어느 정도 네, 모았을 네, 때 네. 한 번 정도 네, 네. 운영해서 네, 어떻게 네. 더 효율적으로 네. 불릴 수 있느냐 그렇죠. 관점. 예, 예. 기왕에 실거주 잘 하면서. 진짜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부에서 정말 집 사주면 고맙겠다라고 할 때 그때 하시면 된다라는 거지, 뭐 굳이. 지난 3년 전 네. 그때도 오셔가지고 뭐 네. 꼬마 빌딩이니 상가 투자, 토지 투자 하지 말라고 네, 막 네, 하셨는데 네, 네, 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거 지금 파트 사에 보면 이런 걸 사야지 다리를 발 뻗고 잘 수 있다라는 그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또 열거가 되어 있는데 왜 하지 말라? 지식산업센터, 분양형 호텔, 오피스텔, 뭐 아파텔,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계속 뭐 토지도 하지 말라고 제가 토지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토지 하지 말라 그러고 상가는 하지 말라기보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구 수익률하고 사실은 이제 채권 투자하고 같아요. 그게 이제 이해를 하시기가 이 채널에서는 편하실 것 같은데 채권 투자가 그렇잖아요.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굉장히 이익을 보는 구조잖아요. 상가도 똑같아요.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상가의 어떤 요구 수익률, 매수하는 분들의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번에도 보면 그 유명 연예인들 몇백억 주고 집 샀는데 뭐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것들, 뭐 손해 보고 판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매수자의 요구 수익률도 높아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상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인감 소득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몸값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너무나도 그때 당시에 전번에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금리가 올라갈 일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건 상가는 사실은 꼬마 빌딩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른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뭐 금리가 뭐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때하고는 약간 스탠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앞으로 낮아진다라면 뭐 지금 사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그렇지만 근데 그 외에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직도 변함이 없죠. 그건 자세하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아파트 투자 방법. 네, 뭐 자세한 건 한번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모르면 분들은 아파트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만 네. 투자. 예, 가장 그 수익률이라든가 쉬운 게 아파트인데 굳이 어려운 걸 갈 필요가 있냐? 예, 그 어차피 뭐 잘 아시겠지만 투자라는 것이 확률 게임이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확률 게임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토지 투자해서 돈을 무조건 까먹는다, 뭘 해서 까먹는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아파트가 가장 좀 안전하고 어차피 또 실거주도 해야 되고 까먹을 가능성도 사실은 확률적으로 가장 낮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파트를 하라는 이유가 뭐, 말씀을 덧붙이면 다른 시장들은 투자자들이 그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다른 시장들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토지라든지 상가라든지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또는 집을 갖고 있을 만큼의 돈을 가지지 못해서 또는 아파트가 너무 규제가 심해서 나는 이쪽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전 연령대, 전 국민이 다 참여하는 시장입니다. 매매 시장은 물론 전세 시장, 월세 시장에서 어딘가 우리가 잠을 자야 되고 주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제가 말씀드린 현금화가 되기도 쉽고요. 우리가 항상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게 뭐냐면 현금화가 어렵다. 그렇죠? 근데 주식은 거기에 비해서 현금화가 되게 쉬운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에 뭐 내가 잘못된 투자다 할지라도 빠져나오기도 쉽고요. 다른 것들은 잘못된 투자라고 느끼는 순간 빠져나오질 못한다.
10년, 20년, 30년 대를 이어서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는데 아파트는 그런 게 사실은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초보자일수록 아파트가 아파트 투자를 하라. 투자라기보다 그 실거주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걸 고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갖고 있다라면 이제 옮길 때 조금 더 선택을 이제 공부를 해서 제대로 해라. 그 말씀을 뭐 투자를 막 해서 무조건 막 사고 팔고 해라. 이건 아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그 한 번의 네. 매수 타이밍을 네. 잘 오늘 되게 살리는 좋죠. 방법.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구만수 박사님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